윤석열 정권의 기획 수사 희생양이었던 송영길 전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화려하게 귀환했습니다. 이는 정치 검찰이 휘두른 칼날이 결국 부러졌음을 증명하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스스로 탈당했고 감옥 안에서도 소나무당을 창당하며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1심의 억울한 판결을 뒤집은 이번 무죄 선고는 그의 투쟁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명예회복의 순간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즉각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복귀하자마자 놀라운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놀라셨죠? 송영길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강덕구 의원 어떤 분입니까? 의리 있는 정치인입니다. 예. 송영길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도 저 옆에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고 아무도 저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유령 인간 같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왔는데 우리 강덕구 의원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셨고 네. 또 어려운데 김민석 최고와 함께 특별 매를 와주었습니다. 국회에서 할 일 있으면 항상 신문하겠다고 자청을 해서 제가 그 보석 청구를 할 때 각 의원실마다 돌면서 의원들의 서명을 한 90번을 받아가지고 예. 김준혁 의원님과 함께 도와줘서 제가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와, 이제 그런 이제 강덕구 의원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출마하셨는데 출마 소식 듣자 어떤 딱 느낌이 오던가요? 무조건 이런 분이 이 민주당 지도부가 돼야 된다. 예. 봄바람 불고 올 때 다 기와 요초가 피고 전부 다 잘난 척하지만 찬바람 불면 싹 사람의 본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우리 강덕구 의원님은 변치 않는 예.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너무 얄팍한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정말 든든하게 우리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분이 아닌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롭게 혼자 여기저기 뛰고 있는데 네. 우리 민주당이 충분히 뒷받침을 못 해준다는 아쉬움이 크잖아요.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강덕구 의원께서 최고위원회에 들어간다면 보다 민주당이 정말 강력하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송 대표님 누구보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 고군분투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국정운영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이는데 네. 마음속으로는 좀 외롭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는 외교 분야도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제 미국 분야에는 아무래도 경험도 많으시고 이게 잘 되겠지만 중국, 러시아 분야는 취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도 뭔가 제대로 백업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 개인 역량으로 네.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 있을 때 소영길 그 당시에 의원님, 대표님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영길 의원님 사무실에 인턴으로 러시아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좌진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소영길 의원님이 러시아를 공부하기 위해서 러시아 사람 인턴으로 채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제가 알기에는 방송통신대에 들어가셔갖고 예. 중국어를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갖고 지도자가 되려면 국제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직간접적으로 들었죠.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 연배 전후에 저는 지도자의 가장 큰 조건 국제관계를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영길 선배님, 하나는 김민석 총리. 이 두 분은 꾸준하게 공부하고요. 예. 시대 정신에 대해서 큰 흐름에 대한 공부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치열하게 고민했고요. 그리고 국제관계 고민했고요. 이런 입장에서 여전히 저는 소영길 선배님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근데 지금 오늘 송영길 대표 이렇게 자청해서 오신 거는 강덕구 의원 최고위원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만든 건데 이 자리에서 강덕구 의원은 송영길 대표님의 이제 본 모습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니까 참 겸손하시고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좀 헌신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역시 민주당 당원들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니 근데 소영길 선배님 보면 좀 안타깝죠. 80년대 노동운동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셨잖아요. 네. 우리 민주당에서
시대 정신, 시대 유시에 맞는 의제를 계속 발굴하고 그리고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고 협상할 때는 협상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야 우리 송영길 선배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대표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더 큰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실 분인데 안타깝게 돌부리에 채여서 지금 이러신데 저는 정치인들 중에서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 다 그런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면 우리가 건의하고 이럴 때 제가 송영길 선배님한테 아니 대표님 적극적으로 한번 이게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죄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에 돌아간다. 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송영길 선배다. 어떻게 보면 소나무 당의 지금 대표로 계시지만 소나무가 우리 송영길 선배입니다. 저는 그 소나무가 우리 모두의 소나무가 될 날 다시 온다. 그래서 송영길 선배가 다시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저 강덕구의 생각입니다. 예, 최고위원으로 이번에 이제 지도부에 입성하실 예정인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무게 있게 저는 들리는데 지금 이제 무죄로 거의 확정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월, 2월 1월 24일 제가 1월 14일 날 최종 변론을 하고 2월 중에 판결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판결이 나면 또 지도부에 입성하셔가지고 잘 우리 정청래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잘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로서도 빨리 민주당으로 복귀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로 좀 이제 전당대회 가지고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좀 돌아가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 송 대표님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전당대회 보궐선거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도 판단의 기준을 그냥 후보들 간의 그 기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 대통령을 어떻게 잘 뒷받침하고 이 정부의 성공을 백업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간의 그 녹취록 사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모두가 자기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동료 의원들 간에 녹음을 한다는 것도 충격적인 일이고 또 공천 헌금 시비가 있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면에서 정말 자기 정치보다는 당 선당 우사의 자세 그리고 대통령과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민주당이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송영길 대표님 면회를 몇 번 갔을 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정부 성공해야 된다. 그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나오신 다음에도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송영길 선배님 말씀대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는 우리 정청래 대표님이나 소영길 전 대표님이나 우리 모두의 입장이고 원칙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만든 정부예요.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과 싸우고 그리고 계엄 저지한 시민들과 당원들이 모두 모여서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우리 송영길 대표님 남태령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도 여러 번 뵀는데 이런 마음을 진짜 개인적 입장 떠나서 제대로 담아내서 이재명 정부 성공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해야 된다. 당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게 마음이 좋은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네. 송영길 대표님 2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한번 저희 준비된 영상 보고 가시죠. 중앙지법 앞에서 송영길 무죄 선고와 관련된 전체 모두 무죄. 전체 모두 무죄입니다. 예. 와. 자, 송영길 대표 무죄 받았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 무죄.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 자, 정단 대표님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까?
저희 또 네, 아유 눈물 내.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계속 기다렸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 구치소 업무 때문에 갔다가 뭐 일을 못 하겠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나 싶어서. 오늘 어디 고치소 갔다 오셨나요? 남부 갔는데 오늘 아. 가서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한교안 만났고요. 지금 전광훈을 만났습니다. 저는 동부고치소 다녀왔거든요. 예. 저는 누구 김용현 있던가요? 장관. 네, 약간 특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갔는데 보통 변호인이 오기 전까지는 그 방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혼자만 변호인 없이도 그 방에 일부 서울구치소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몇 명 그렇게. 누구. 예, 거기 맨날 오는. 네,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대기하고 있는. 제가 약간 이의 제기를 했는데 네. 이제 좀 저 방해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거다라고 해서 또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하는데 이것도 특혜죠 사실은. 어쨌든 오늘 접견 가서 이제 그것도 고민이 궁금해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전부 무죄가 났어요. 그렇죠. 공소기각 전부 무죄. 사실은 이제 그 굴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하나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송영길 대표, 지금 소나무당 대표인데 그렇죠. 민주당 전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을 서포트해준 역할, 예컨대 인천 계양에 본인이 물러나주고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대통령이 계양에 가서 사실은 당시에 국회의원직이 아니었으면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었죠. 그렇죠. 그냥 막 무자비로 구속을 아마 체포를 했을 겁니다. 세상에 그런 동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원 배지를 떼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 좀 어떤 합당 논란이 이제 아직 다 끝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송영길 대표의 이 무죄 판결이 가뭄의 좀 단비 같은 역할, 그런 혼란스러운 거를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면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아직 뭐 확정은 아니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라면 이렇게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좀 상고 포기를 좀 해줘야 사실 다음 스텝이 네. 가능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14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상고가 이제 2심에 3심 가는 걸 상고라 하는데 상고하는 거하고 검찰이 대법원에 갔을 때 또 어떤 결정이 날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 결과 공직선거법 그렇죠. 위반이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된 거거든요. 유죄 취지로. 그렇죠. 송영길 대표권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난번처럼 예, 뭐 노골적인 지금 대법관들이 조희대를 비롯해서 대법원장 비롯해서 저는 뭐 정상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그분들이 막 정말 법리로 판단하는지 솔직히 이런 걸 한번 겪고 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렇네요. 재판을 겪고 나니까 사실은 저희도 같이 법조계 있으면서도 그 신뢰가 안 가요. 저희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상고하면 이건 그냥 기각되고 기각이다. 한데 이제는 그런 말을 못 합니다. 우익한 상고하지 마라 오히려 검찰한테 그렇죠. 압박을 했을 텐데 한번 저희도 되니까 네.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그게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워낙 큰 14일이거든요. 그렇죠. 상고 기간이 이제 14일인데 검찰이 14일 날 마지막 날까지 할지 말지도 포기하면 뭐 바로 끝나는 그렇죠. 거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대법원 갔을 때 어떤 결정이 날지도 있기 때문에 뭐 거의 한 8, 90%뭐 어떤 고비는 넘겼지만 이것도 뉴 노멀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예전 이제는 2심에서 어떤 결론 난다 해가지고 확정되는 게 아닌 것 특히 같아요. 정치판 정치판에서. 원래는 사실상 대법원은 끝나죠. 법리 오해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죠. 정말 뭐가 그 법 재판이 잘못된 게 아닌 이상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또 뉴 노멀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 송영길 현 소나무당 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안 받는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약간 서운한 감정을 표명한 적이 있었는데 좀 이제 해소가 될까요? 야, 먼저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정청래 대표가 뭐 안 받은 이유 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굴레에서 완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또 민주당이에요. 이제 소나무당은 이제 사실 만든 정당이라고 보면 최근에 합당 논의도 있었잖아요. 조국 혁신당하고 별도로.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의 아주 터줏대감이고 민주당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주당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조국 혁신당과 다르게 뭐 합당하는데 바로 조율 당일날 뭐 오케이 했잖아요. 그냥 입당하시면 되는 예, 거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바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는 바로 출마 선언 하시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지역구는 예전에 본인 지역구였던 계양을이 되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이 높겠죠. 네. 만약에 본인이 이제 완전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그래서 사선을 했던가 우선을 했던가요? 그렇죠. 인천 계양을로. 근데 인천 계양을은 또 지금 준비하는 또 의원이 있긴 해요. 준비하고 있는 분이 김남준 비서관이 뭐 준비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명확하게 누가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송영길 대표는 도전을 할 거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본인 개인기 그 당을 안 달고 나오더라도 사실 송영길이라는 인물 자체가 계양을에서는 워낙 텃밭을 잘 가꿔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섣불리 뭐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또 여기서 또 복잡한 판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합당이나 뭐 복당을 하지 않고 소나무당이나 뭐 무소속이나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송영길입니다. 송영길이죠. 몰라요. 그렇죠. 민주당이 뭐 인천 계양은 사실은 지금 민주당 쪽의 정당이 좀 유리한 지역구도 맞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알 수 없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청 갈등이 조금 당청 갈등이라는 워딩도 좀 웃기긴 네. 한데 그 합당에 대한 후폭풍이 아직 약간 남아있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있지만 잔불은 살짝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송영길 대표가 또 하나의 역할을 좀 해주지 매우 않을까? 큰 역할. 저는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단비가 되는 역할이에요. 이게 사실은 판결이 이렇게 선고됨으로써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아마 여기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사면을 통해서 올 거다. 뭐 그런 정치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유죄받고 사면 통해서 오는 거 하고 이렇게 본인이 싸워가지고 본인이 살아 이겨서 돌아온 살아 거고. 돌아온 거고는 완전 다르다고 봐야 그렇죠.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두 가지 서사가 되는 거거든요. 구속까지 됐었어요. 당 대표하다가.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서사 그 암울한 시절 때 서사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하면서 밀어준. 그렇다고 막 본인이 조르거나 나 좀 살려달라 그런 적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누가 떠오르는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저는 누구를 뭐 제가 비판하려는 거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매우 자유롭고요. 그렇죠. 매우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플러스해서 지금 당내에서는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당대회가 8월달에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앞두면 항상 그 후에 권력 투쟁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권 투쟁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도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뭐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정치인이 강력한 이 기리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송길이 형이 돌아오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합당 이슈 때 민주당에 좀 어른이 없다라는 그쵸.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해찬 대표나 이런 분들이 계셨다면 이렇게까지 분란이 커지는 거를 조기에 진화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그런 어른 역할을 좀 해주지 그러니까 않을까. 역사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할 때 송영길 대표 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한테 넘겨주고 서울시장 출마할 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거든요. 항상 보면 양보하고 이끌어가고 분란을 적게 만들고 리더의 역할을 잘 해왔었어요. 송영길 대표 시절에는. 뭐 지금 못하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약간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분란이 잘 없었습니다. 또 여당 야당 구조 때 다르긴 하지만 야당일 때는 뭐 야당일 때는 예. 더 똘똘 뭉쳐서 싸우고 여당일 때 그런데 사실 결정할 게 그런 많으니까. 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가 그 걸어온 역정을 보면 어른 역할을 했어요. 맞아요. 리더로서 아주 손색 없는 역할을 사실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당 대표 그 당권 나중에 저는 가능성 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치는 생물입니다. 알 수 그리고 없지만 모든 정치인이 그런 걸 노리고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저는 좀 감히 대권 투자 아닌가 이 생각도 해봤어요. 살아 돌아왔어요. 제가. 그냥 이 무죄 판결 받았을 때 아니 뭐 요즘 개나 소나 대권만 한다고 하니까 대통령 지금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대통령 한다고 큰 난리 치니까 저는 그거 되게 반대하는데 자꾸 누구를 연두하시는 건 누구 하는 거 아니죠? 아닌데. 전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굳이 따지면 송영길 정치인 송영길 서사가 대표, 완성이 됐죠. 서사가 완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도 딴 사람에 비해서 뭐가 떨어집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선수가 부족하면 뭐가 부족해요? 선수가 부족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과거 안 리더십도 부족합니다. 보여줬고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누가 와서 야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라고 했을 여기 때 친명 그랬을 때 아닌데요 할 수가 없는 너 배지 사람. 떼봐 일단 이게 가능하신 그러니까 분이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주 강력한 사람이 그렇네요. 왔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어른 역할 이상의
본인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도 있다. 뭐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갈등을 이렇게 야기한 바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적이 없어요. 검찰 빼고. 그래서 사실 훌륭하세요. 네. 그래서 하여튼 매우 축하드리고 매우 민주당한테는 지금 우리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를 큰 어른을 얻었다. 얻었다. 네. 큰 어른, 큰 리더, 큰 정치인 한 명이 생활에서 돌아왔다. 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해찬 이름만큼 송영길 돌아왔다. 아, 저는 이렇게 표현해도 그 부재가 진짜 컸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해도 아주 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정치인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선고가 진짜 한 2달 전에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 그 분란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20일을 안 갔을 것 같거든요. 말이요. 19일, 20일 갔나? 21일, 21일 갔습니다, 주주 정확히. 갔군요. 예. 그랬으면 안 됐는데. 네,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게 본격적인 주제가 아니었는데 속보로 다룬 거고요. 주제 1, 고성국의 비겁한 변명입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전문가시죠, 박선원 의원의 이제 발언 한번 듣고 가시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고성국하고 김진성하고 몇 차례 통화 등 접촉을 했습니까? 여러 차례 했다. 그러면 김진성이가 고성국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라고 묻자 대답을 우물우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고성국 TV라는 곳을 김진성이가 찾아간 것은 확인했느냐? 예. 그것에 대해서 가덕도 테러 TF 책임자인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서 고성국을 만났느냐? 라고 했더니 또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진성이라는 자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연습하고 준비했는데 고성국을 직접 안 만나고 고성국 TV 방문해가지고 무슨 카메라 설치하는 기사나 만나고 왔겠냐. 고성국을 안 만났다고 당신이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고성국 만난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계속 조사 및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고성국 씨는 실제로 사건 발생 전에는 만난 적이 없고 전화한 적도 없지만 사건 발생 이후 고성국 TV로 전화 와서 본부장과 몇 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변명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박선원 의원께서 아니다, 사실이 예. 다르다라는 걸 집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게 딴 사람도 아니고 고성국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성국의 국민의힘 정당에서 뭐 당원이긴 하지만 특별당원이죠. 네, 당원이긴 하지만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앞으로 아직까지 다 드러난 건 없지만 최소한 고성국 씨의 어떤 발언이 뭔가 흔들리거나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김진성의 그 행위, 그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돼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떻게 만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고성국만 그럴까요? 전 좀 더 있다면 국민의힘 정당이 그때 이제 여당일 때 윤석열 정부였던데 이걸 급하게 막 처리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 말고도 이 테러 이 자체 말고도 그 이후에. 이후에도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경찰이 갑자기 그렇죠. 막 물청소를 물청소 하고 하는 거 하고. 가려버리고 증거품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은 나서서 그때 지금 이제 무죄가 맞습니다. 나온 그 전 검사가 별것 아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이상하게 잡았죠. 뭐 커터칼.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걸로 생쇼인 것처럼 하더니 그 다음에 또 바로 재래식 언론들이 국면 전환을 한 게 헬기 특혜. 그렇죠. 그때 그 1년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여기예요. 그렇죠. 고성국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기획을 했을 것이다. 기획을 할 왜냐하면 뭐 지금은 더 그렇게 됐지만 그 고성국 유튜버가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구구에 아니면 보수 정치인들이 거기 나가려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나가면 인기도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어떤 여론을 주도하거나 형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났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살짝 뇌피셜이나 추론을 좀 해보자면 박선원 의원이 이거를 이제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테러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공론화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고성국 씨가 입당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혹시 연관관계가 있는지 밝혀진다면 이거는 개인 고성국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도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저는 그거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뭐 이건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의혹이죠, 의혹.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지만 고성국 씨가 왜 입당을 했을까 저는 되게 의문스러웠어요. 사실 밖에 있는 게 조금 더 훨씬 자유로운데. 훨씬 낫죠. 입당하는 바람에 지금 징계 먹는다 그러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터진 게 이거예요. 맞아요. 당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막 그런 어떤 맥락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래서 입당한 게 아닌가 뭐 추측할 수 뭐 모르겠어요.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네. 거니까요. 밝혀질 게 앞으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시작은 김진성과 고성국이다라는 게 지금 수사의 포인트 같습니다. 그 벤츠남, 네. 벤츠 태워준 사람부터 네. 예행 연습을 했는지, 전에 고성국 씨와 어떤 연락을 했고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렇죠. 고성국 씨는 그 외에 국민의힘 인사나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랑 연락을 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요. 너무 중요해요. 그 고성국을 통해서 연락이 됐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테러범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거가 일어난 뒤에 뒷단의 일들. 네. 그러면 지금 말했던 뭐 진짜 말씀. 경찰서에 어떻게 처리를 시켰는지, 누가 시켰는지, 그리고 국정원에서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걸 지휘를 했고 어떤 오더가 들어갔는지.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좀 자괴감이 들었던 건 왜 부산 당시 뭐 경찰서에는 네. 거긴 박정훈이 왜 없었나?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나서는 수사관이나 경찰 고위직은 왜 없었을까? 사실은 박정훈이 많이 있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쩌면 운이 좋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정원에는 해병 사건. 적어도 경찰은 그렇다 쳐도 국정원에는 그런 고위 관료가 왜 한 명이 없었을까? 뭐 그나마 홍장원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그렇긴 하죠. 이후에 네, 그렇죠. 뭐 그 국면마다 있었으면 참 그게 우리 이런 나쁜 어떤 역사로 가지 않은 어떤 그건데 또 우리가 결과론적인 얘기로 이제 하는 거 돌이켜 보면 그나마 그래도 박정훈이 있었기 때문에 최혜병 사건이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된 거고 또 그나마 홍장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막힌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저는 들어요. 이런 시스템 안에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박정훈 대령 이제 박정훈 준장이죠. 준장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한 말이 이제 뭐 김규현 변호사는 더 큰 뜻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방송 뜻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 꼭 그런 말을 하더라고. 꼭 우리를 좀 잘 되라. 정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돼야 나 같은 사람 도와줬던 사람도,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 말씀하신 박정훈 준장도 그렇고, 잘 되는 모습을 보여야 제2의 박정훈이 나타날 거고, 제3의 박정훈이 나타날 되고, 그런 사람들 옆에서 도와준 것만으로 잘 된다는 거를 꼭 스스로 입증을 해달라. 실제로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이제 국방부에서 그런 포상심의 같은 걸 합니다. 그 사실 그게 쟁점이 된 적이 있어요. 박정훈 대령, 당시 대령. 그리고 작년 국군의 날 이제 심사를 할 때 뭐 그때는 좀 비밀 보안 유지 때문에 얘기를 못했지만 시간이 이제 훨씬 많이 지났으니까 다툼은 있었어요. 그 안에서 위원들끼리. 그것도 약간 화가 나네요. 아니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 부분이 내란을 막는 결정적 계기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거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박정훈 당시 대령이 지금 준장이지만 그 항명 정당한 항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12.3 내란 때 군인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